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광입니다. 이제 저의 국회의원 도전기 세 번째 마지막 영상입니다. 저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대표로 출마를 했었는데요. 결과는 탈락이죠. 탈락을 한 사람이 본인의 의정활동 계획서나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을 브리핑을 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일이고 흔치 않은 일인데, 제가 왜 출마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꾸고 싶었는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하나의 울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에 이어서 마지막 영상, 저의 의정활동 계획서, 공약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 입법활동과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서민, 나아가서 유권자인 국민을 대변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가치, 신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목표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이 공약들을 파트를 좀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는 청년 공약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청년 비례대표, 청년 분야로 출마를 하는 거니까 청년 공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서 이게 좀 나름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청년의 대변자가 되겠다. 청년의 이름으로 청년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청년의 입장에서 출마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쓴 것처럼 제가 전국의 청년들을 만나겠다. 그리고 정치권에 몸담고 있거나 연결되어 있는 청년들, 그런 청년들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평범한 청년들, 여기 쓴 것처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버는 청년들, 취업이 안 돼서 이력서만 수백 번을 낸 청년들, 아파트 살 돈이 없어서 일찌감치 결혼은 포기한 청년들, 오늘 하루도 정규직 전환을 꿈꾸면서 힘든 노동을 하는, 이런 정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청년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 의한, 그들을 위한 정책과 법률을 만들겠다. 이것이 이제 저의 첫 번째 공약이었고, 일회성이나 단발성에 그치지 않는 지속적인 전국 투어, 청년 간담회를 약속을 드린 바가 있죠. 물론 떨어져서 이것도 실현되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청년 고독사 대책 마련 기구 신설. 이게 그동안은 고독사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장년층들 혹은 그 이상 노년층들에서 발생하는 그런 어떤 전유물 같은 그런 현상이었다면 이제는 청년들도 그 예외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노년층에 비해서 아직까지 청년 고독사가 발생하는 그 빈도가 좀 낮고, 그리고 사태의 심각성이 부각이 좀 안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일단은 발생 빈도가 낮기 때문에 이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대체 왜 청년들이 고독사를 선택을 하는 건지, 이 경제적인 고립, 심리적인 고립, 가정의 기능 붕괴, 사회의 단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원인이. 그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이 특정 지역에 한정된 조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청년 고독사를 예방하기는 더더욱 힘들고, 한 지역에 제정된 조례가 우수 사례가 돼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려면은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총선에서 청년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된다면은 청년 고독사 관련해서 예방적인 차원의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을 추진을 한다든지 관련 법률의 재개정을 추진을 해보고자 했던 그런 공약입니다. 세 번째, 영케어러, 가족 돌봄 청년이라고도 하죠. 이 지원 근거 법률을 좀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또 공약에 썼는데, 장애나 질병을 가진 가족들을 돌보는 청년들을 의미를 하는 거죠. 영케어러라는 게. 그런데 일단 이분들이 자신들의 삶을 굉장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자신들의 어떤 미래를 설계를 하고 그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시기에 가족들을 돌보느라고 기회를 좀 놓쳐버리고 있죠. 영케어러 청년들이. 때문에 청년 비례대표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런 분들,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무언가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공약에 넣은 거고, 여기 지금 제가 쓴 것처럼 마냥 이분들을 어이구 효자네 이러고 넘어가기에는 이분들이 정말 처한 그 삶 너무나 힘들죠. 일단은 이 가족 돌봄 청년들의 실태 파악부터 좀 해야 되고, 지원의 근거가 될 법률을 좀 제정하는 일.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여기 제가 기재한 것들, 영케어러 발굴 시스템들 있죠. 지원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 대한민국 영케어러들의 상황에 맞게 벤치마킹을 좀 해서 구축하는 것, 그것이 제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번째, 자립준비 청년 지원 근거 법률 개정. 자립준비 청년, 보호 종료 아동,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흔히 아는 보육원, 그룹홈 이런 시설들에서 성장한 청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청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아동기본법, 자립준비 청년에 해당되는 그 연령을 정의하고 있는
그런 법률들이 굉장히 뒤죽박죽이에요. 이들의 자립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 지금으로서는 아동복지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보호종료 아동,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준비 청년, 용어가 다 다른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아동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뭐 청소년복지과인 건지, 아니면 뭐 청년 쪽인 건지, 이런 것들이 서로 미루게 되죠. 부처 할거주의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매년 우리나라의 자립준비 청년들이 1,000명이 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지자체별로 지원도 다 상이할 뿐더러, 그러니까 뭐 재정 자주도가 좀 높은 지자체들, 이런 것들은 뭐 경기도 같은 곳들 지원금이 많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지원금이 낮고, 같은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너무나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자립준비 청년들이 갈수록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법률 개정을 좀 하고,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 어떤 법적 근거,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마련하는 거, 이게 또 제 공약에 포함이 되어 있었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청년기본법 개정, 청년정책 수립에 그리고 지원의 지표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손볼 곳이 많아요. 일단 19세 이상 34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연령 규정도 사실 결혼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죠. 청년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 이 연령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의 상황을 과연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겠는가. 이 19세 이상 34세 이하라는 이 연령이,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생애 주기에도 변화가 굉장히 왔죠. 34세를 넘은 청년들,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들, 그래서 전 이분들을 위해서 연령 부분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고립 청년이나 뭐 운둔 청년, 이런 것들을 좀 명기를 해야 되는 거, 이것도 계속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 가지 뭐 청년 기본법의 부족한 부분을 좀 개선하는 거, 이게 공약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겠다. 그중에 첫 번째는 자살 유가족에 대한 구제, 대책 마련인데, 외국에는 여러분들 자살 유가족들끼리 모여서 뭐 캠페인을 하거나 자조 모임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을 하거나, 뭐 챌린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살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좀 쉬쉬하는 그런 편견이 좀 존재하죠. 우리나라에서 한 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1만 명이 넘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40%는 자살 유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살한 가족들을 따라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 자살 관련 예산 중에서 2022년 기준 유가족들을 위한 예산은 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자살 유가족들에 대한 어떤 대책, 그리고 법률적인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것, 이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약 중에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기후약자 지원법을 통한 기후정의 실현. 지금 뭐 전 세계 위기죠. 기후위기.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폭염, 폭우, 폭설, 홍수, 산불,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결국에 이 피해는 사회적 약소계층들, 저소득 가구 구성원들, 장애인, 노인, 여성, 농어민, 이 기후 약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 기후 위기를 초래한 그 책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계층들이 오히려 그 피해를 더 크게 입는 것, 이것이 과연 사회 정의에 부합하겠는가. 그래서 기후 위기로 인한 어떤 특별한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기후 약자들을 보호하고 구제해 줄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이것이 제 두 번째 공약이었고요. 세 번째, 사회적 참사 유가족 지원법. 우리 사회가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두 번의 어떤 비극을 연이어 겪었는데, 윤석열 정부의 어떤 무능, 법률과 제도의 어떤 보완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나 절실하게 우리가 체감을 했죠. 그래서 사회적 참사가 발생을 했을 때 유가족들의 어떤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 회복을 좀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좀 마련을 하겠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이 아니라 별도의 법률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직계 유가족뿐만 아니라 참사의 영향이 좀 전이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유가족 전담 공무원들, 그리고 이태원 참사나 오송 참사 말고도 수많은 참사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론화되지 않은 참사들, 그 유가족들까지도 지원을 하는 그런 법률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제 제 공약 중에 하나였고요. 다음 공약입니다. 취약계층 원정치료 지원제도 마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의료 인프라와 공공의료 서비스의 격차, 이런 것들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그런 가운데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 환자들,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조차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왕복 5시간을 가서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가도 이 담당 의사를 만나는 시간은 10분이 채 되지 않는, 이 현실은 정말 취약계층들로 하여금 자신의 어떤 병에 대한 치료를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드는, 때문에 취약계층들이 원정치료를 받게 될 경우 정말 교통비, 숙박비, 이 정도만이라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생각을 했었죠. 다섯 번째입니다. 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법. 작년에 이제 전세 사기 대란으로 죽음까지 선택했던 피해자들, 정부에서는 뭘 했습니까? 정부에서는 그들을 외면을 했죠. 현행 범죄 피해자 보호법만으로는 그들을 좀 구제할 수도,
지원할 수도 없는 그런 현실에 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법을 마련을 하겠다라는 것이 제 공약이었고, 전세 사기 특별법을 뭐 개정을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 외에 다른 범죄,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이 다른 범죄에 따른 특별한 피해가 발생할 시에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특별지원법을 좀 마련을 하고자 했던, 따라서 각 범죄의 특성, 피해 유형에 대한 철저한 어떤 실태 조사, 그리고 피해 인정 대상 기준을 확실하게 정립을 하는, 그래서 범죄 피해자들의 구제, 지원, 일상으로의 복귀, 이런 것들을 좀 앞장을 서고자 했던 제 공약입니다. 세 번째,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정당방위 성립요건 개정. 길을 걷다가 여러분들 묻지마 폭행을 당해도, 그리고 뭐 정말 상대방이 나를 선제 공격을 해서 두들겨 맞다가 어쩔 수 없이 반격을 해도 최소한의 방어 행위에만 그쳐야 한다. 이 정당방위 성립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억울하게 쌍방 폭행으로 전과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방위 성립 요건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국민들이 없도록 하겠다. 이것이 제 사회 정의 실현 첫 번째 공약이었습니다. 두 번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법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 이거를 제가 건드릴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촉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성인보다 더 약하게 처벌하는 것은 그들이 그래도 교화의 여지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시 온전히 복귀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인데, 지금 미성년 범죄자들의 범죄 수법 더더욱 악랄해지고 있고 교활해지고 있고 그 연령은 더 낮아지고 있어요. 이제는 이 촉법소년이라는 제도가 그 실효성, 운영 목적에 있어서 정말 존재의 필요성조차 의문스러운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을 하든, 아니면 이 촉법소년들이 강력범죄를 저지를 시 처벌을 더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던, 그것이 이제 저의 두 번째 공약이었던 거고, 세 번째, 음주운전 면허 재취득 요건 강화, 무면허 운전 및 상습 음주운전 가중처벌 근거 마련. 여러분,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이 음주운전 사고 발생 15,059건입니다. 우리 사회가 5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 그리고 뭐 무면허 운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더 강력한 처벌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합니다. 음주운전이 근절이 되지가 않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억울하게 사망하는 희생자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이 적용되는 처벌의 수위 정말 더욱더 강화하고, 재범이나 무면허 운전까지 더해지는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할 수 있게끔 이 관련된 법률 좀 보완을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공약이었고, 그리고 음주운전 면허 취소 결격 기간 좀 더 늘려야 된다. 이게 이제 제 공약이었습니다. 네 번째, 특수직종,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특수교사, 성폭력 시 처벌 강화. 타 직종보다 더 높은 기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그런 직종들이 있죠. 뭐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사회복지사라든지 특수교사들, 어떤 교육 분야에서 성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피해자들에게 이런 영역에서 성폭행이 발생을 하면은 더 곱절의 정신적인 충격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면 뭐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어떤 불신,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되고, 전반적으로 이게 사회복지의 질을 낮추는 거예요. 지역사회 복지를 선도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이 특수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정말 그 재질이 매우 악랄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처벌도 강화되어야 한다. 관련된 법률을 신설하겠다라는 것이 네 번째 공약이었죠. 자, 마지막, 연장근무수당 상습 미지급 업주처벌법. 작년 9월에서 11월 사이, 그러니까 2개월간의 상습 체불 의심 기업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 91억 원이 넘는 체불 임금이 적발이 됐어요. 만약에 지금 제조업이나 건설업만 해본 건데 다른 직종까지 전수조사를 다 했다. 열심히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들, 헤아릴 수가 없죠. 그 수가. 지금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뭐 정부 지원을 제한하거나 임금 채권을 보장하는 이런 법안, 이런 것들도 뭐 방편이 될 수는 있는 건데, 임금 체불이나 연장근무수당 미지급 사업주 직접적으로 처벌을 해야 돼요. 혹은 이러한 사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법률이 마련이 되어야 되만 근본적인 노동개혁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노동시간 기록 의무화하고, 포괄임금제 폐지하고, 상습적으로 초과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 지급하지 않는 미지급하는 사업주들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것이 제 다섯 번째 공약이었습니다. 마지막, 무소불위의 기득권과 맞서는 국민의 대리인이 되겠다.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스스로 깨버렸죠. 아내와 처가의 비리, 맹목적으로 비호를 하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는 군부 정권을 연상시킬 정도로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은 검찰, 경찰을 이용을 해서 자신들과 관련된 비리들은 다 덮어버리고, 제1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인사들에게는 정말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부풀리고 날조해서 심지어는 그 가족까지 탄압을 하는,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서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국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일부 언론들, 용산의 눈치만 보면서 입을 다물거나 어용 언론 노릇을 하고 있죠. 이러한 기득권과 맞서 싸우고 정부와 집권 여당의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야 되는, 감시 견제를 해야 되는 민주당 내에서 오히려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보다는 당 내부를 더 공격을 하는 인물이나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 정말 당원으로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부터 삼권 분립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이미 검찰총장 사퇴 국민청원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는다면 경제와 복지는 퇴양할 것이고 국민들의 자유는 억압당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 끝에 찾아온 민주주의가 퇴보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당시 이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저 또한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정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저는 제 나름의 방식으로 윤석열 정권과 검찰, 집권 여당, 기득권들에 맞서 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저는 기득권에 결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당 내건, 당 외건 마찬가지입니다. 부패한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보고 끝까지 맞서 싸울 자신이 있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기득권과 맞서는 진정한 국민의 대리인이 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저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못했고 이렇게 저의 의정활동 계획서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제가 탈락을 한 것이 여러 가지로 많이 아쉬웠는데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고 제 자신을 한번 더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여기에 썼던 내용들 정말 꼭 바뀌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립준비 청년들, 가족돌봄 청년들, 청년 고독사, 자살 유가족 지원, 기후약자 지원, 사회적 참사 유가족 지원, 취약계층 원정치료 지원, 범죄 피해자 특별 지원, 그 외 여러 가지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내용들 꼭 바뀌어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 영상을 혹시나 보신다면 꼭 좀 반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로써 부족했던 저의 국회의원 도전 영상 마지막 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저를 믿고 성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민주당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